우리가 보통 방위산업,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 K방산 이런 말도 쓰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최 교수님은 방위산업이 아니라 방위사업 전공이라고 들었어요. 방위산업과 방위사업은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께서는 아마 방위산업과 방위사업을 용어를 구분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위산업, 즉 이제 디펜스 인더스트리입니다. 결국은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를 생산 제조하는 산업을 일컫는 용어가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방위사업은 우리가 디펜스 애퀴지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절차나 방법 등을 우리가 방위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과 방위사업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저는 이제 2015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위사업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절차나 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 그래서 그런 학문이 바로 방위사업학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 부처에도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있잖아요. 지금 현행 정부조직법상에 국방부 외청으로는 이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을 두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획득 조달에 대한 부분을 방위사업청이라는 조직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쪽을 전공해서 박사를 하시게 됐어요? 국내 1호로? 저는 군에서 육군 학사장교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15년 6개월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15년 이상이나? 예. 그래서 15년 6개월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방위사업청이라는 곳에서 또 근무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위사업청에서도 근무하고 또 국방대학교에서 또 현역 교수요원으로 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방위사업청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우연찮게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제자가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박사과정에 진학을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 및 변천 과정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제자가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길래 학술적인 그런 말 그대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좀 제공해 주려고 이렇게 요청하시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방위산업의 역사 정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방위산업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왜 외국인이 또 그런 부분을 연구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박사가 없는가 여쭈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박사가 없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당돌하게도 이러한 국내 방위산업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게 된 계기가 오늘날에 이렇게 이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쭉 말씀하신 뭐 항공기는 K라고 하는 거기는 일종의 공기업인가요? 거기가? 과거에 이제 삼성항공 그다음에 이 외에 여러 기업들이 이제 당시 이제 1997년 IMF를 거치면서 일종의 이제 구조조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통합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선 유일한 완제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은 공기업이에요. 이건 또 민간 기업입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산업은행 일부,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이 이제 대주주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엄연히 민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그거 말고 자주포나 전차나 뭐 포탄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다 생산을 하죠? 그렇죠. 대기업들이 우리가 뭐 아주 친숙한 대기업들인데 그 대기업 계열사에 이런 방위산업체가 있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까? 뭐 국민 일반한테 알리지는 않죠, 이런 거는. 이제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사실 197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군수산업 내지는 국방산업이라고 일컫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로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방위산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015년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에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른바 방산 빅딜이라 불리우는 이제 삼성그룹이 방산을 하나그룹에 매각을 하면서 맞아요. 기억납니다. 이제 방산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일부 방산 업계나 뭐 국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러한 삼성이 방위산업을 하나에 대량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이런 지각 변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오늘날 돌이켜 보면 당시 2015년에 이 방산 빅딜을 통해 국내 방산 기업들이 대형화 그리고 통합화됨으로써 결국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그렇군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 차원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 등등으로 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또 그런 공적인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민간 기업 간의 또 협력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나요? 지금까지는 방위산업이 국가 주도의 그렇죠.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무기의 수요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엔드 스테이트는 이제 엔드 유저죠. 마지막 최종 사용자는 결국 군이 되기 때문에 정부죠, 정부. 예, 정부가 오로지 유일한 수요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최근 한 10년 동안에 이 방위 산업의 좀 체질이 바뀌고 있는데요. 단순히 군을 수요로 하는 정부를 수요자로만 하던 방위 산업이 이제는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서 예. 이제는 방위 산업의 어떤 산업 생태계의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정부의 역할인데요. 이런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부와 민간, 즉 이제 민군 관계가 예. 앞으로 이 방위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두 가지 투트랙의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의 예. 방위 산업 육성 접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이네요. 이제 우리는 시장으로 보면 유럽뿐 아니라 미국까지 전 세계가 시장화되는 첫 출발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 방위 산업의 대전환기이자 네. 또는 한국 방위 산업의 이제는 중흥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방위 산업이 이제는 초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K방산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인데 네. 앞으로 이제는 우리 한국 방위 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좀 벤치마킹에서 배워야 되는 우리보다 좀 더 앞서 무기 수출했던 나라들로는 어느 나라를 특히 우리 교수님 꼽고 싶으십니까? 뭐 단연 미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미국을 차치하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나라를 몇 나라를 좀 꼽아보자면 이스라엘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에 불과하죠. 그렇죠. 근데 이 작은 나라가 방산업체가 약 800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은 기본적으로 물자 지정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방산물자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을 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산업체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국내에는 약 한 90여 개 정도의 방산업체가 지정이 돼 있는데 예. 이스라엘은 약 8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거의 10배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의 대부분 매출이 한 70% 이상이 수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무기를 개발할 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 수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보아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방산 수출의 어떤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정부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방산 정책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독일인데요. 예. 독일은 뭐 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의 명품 무기 체계를 만들어냈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무기만이 아니라 비단 자동차만 보더라도요. 제조업 최강자죠.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비교를 하더라도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앞선 나라인데요. 이 독일은 히든 챔피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방산에 강소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집중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일 정부의 방산의 강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이 히든 챔피언 제도를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을 또 참고할 수 있는데 영국은 DNS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efense Equipment and Support라고 하는 직역을 하면 영국의 국방장비지원청인데요. 예. 우리나라에 앞서 말씀해 주신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에는 DGA라고 하는 병기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DGA 병기본부를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이 사실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그래서 2006년 1월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이 과거에 국방조달본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개청 시설된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고했던 것이 바로 프랑스의 병기본부였고 네, 네. 2020년에는 일본의 방위성 산하의 방위장비청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되는데 이 일본의 방위장비청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을 또 벤치마킹한 겁니다. 서로 뺏기는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나라는 예. 또 잘하는 어떤 나라의 정책이나 제도는 그렇죠. 우리가 또 뭐 잘 참고하고 예,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연구하는 것은 네, 매우 중요한 알겠습니다.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주포 포탄에 뭐 인공지능 뭐 지금 실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첨단 드론 같은 것도 많이 사용되고 그러는데 그런 첨단 디지털 군사 기술 이런 쪽에도 우리가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오늘날 이제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지정학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지금은 이제 테크 폴리틱스라고 하는 기정학 시대, 이제는 기술 우위 또는 기술 패권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러 전쟁의 양상도 보면 전 세계 최첨단 기술들의 집약체로서 어떤 현대 전쟁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드론인데요. 네. 근데 드론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라 로우테크 기술입니다. 그래요. 이제 드론 전쟁이라는 또 신조어도 만들어졌는데요. 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이러한 드론만이 아니라 이 드론에 최첨단의 IoT 또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최첨단의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 활용되느냐가 결합되느냐. 그게 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연결, 즉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러 전쟁의 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론,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양국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을 보면 사실 드론의 부품이나 또는 드론 기종이 중국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DJI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전 세계 드론 시장의 한 70%를 점유하고 있는 예. 독보적인 드론 기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거기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주 싸다고 그러죠. 근데 이 드론을 생산하는 DJI는 순수 민수용 드론만을 생산합니다. 군사용 드론을 만들질 않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중국의 DJI사의 드론을 실제로 전쟁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거를 우리 군사학에서는 일종의 테크니컬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개념은 왜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을 보면 그 분쟁국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어떤 후진국들이 이런 중고 자동차들을 수입을 해와서 이제 장갑을 덧대고 그다음에 포신을 달고 기관총을 달아서 군사용으로 개조를 합니다. 맞아요. 이걸 우리가 테크니컬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테크니컬의 사례가 우러 전쟁에서도 네. 민간용 민수용 드론이 군사용으로 개조돼서 사용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테크니컬의 하나의 사례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러네요. 이러한 테크니컬의 사례는 결국은 국방의 영역과 그리고 민간의 영역이 그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네. 초연결의 하나의 사례로서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술력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게 많으니까 그게 역시 군사와 결합하게 되면 첨단 디지털 군사 기술 쪽으로도 우리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무기 체계를 단순히 나눠보면요. 기반 전력 체계와 미래 무기 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러 전쟁에서 가장 많은 수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기반 전력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뭐 드론이라든가 또는 뭐 SX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민간 상용 위성인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사실 미래 전력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화돼서 그렇죠. 이제 융복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현대 전쟁은 기존의 기반 전력 체계라고 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와 그 다음에 미래 무기 체계라고 하는 이런 하이테크 기술들이 결합되는 그럼 혼합된 양상.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뭐 첨단 과학 기술들이 접목된 새로운 무기 체계, 즉 미래 무기 체계를 개발해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숙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고. 갖추고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한국 방위 산업의 이 중흥기 내지 초호황기의 시작이다. 예. 요즘 뭐 경제 관련해서는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듣다가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어찌 보면 수출 효자세 미래 먹거리 산업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요즘에 제가 좀 신조어를 많이 접하는데요. 방발대발이라는 말도 많이 하시던데 방발대발은 방위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동시에 또 경제적으로도 미래 먹거리 이런 걸 하나 갖고 있다. 여러 가지 뭐 금상첨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날에 있어서는 한 나라의 국력을 설명할 때 과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그 나라의 국력을 대변했지만 예. 이제는 이러한 군사력과 경제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군사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 중에서는 방위산업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맞아요. 없는데 네. 이 방위산업이야말로 앞으로 이 경제와 안보 그리고 기술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네.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